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렐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 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 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에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런 짓을 했는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1923년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3년 11월에는 1달러가 4조 2천억 마르크에 달했죠. 이건 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손에 쥔 채로 물건을 살 수 없었고, 급여를 받는 즉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돈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마르크화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야 했고,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 돈을 실어 나르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매치기들은 돈을 버리고 수레만 훔쳐갔습니다. 황당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입니다. 회사들은 급여를 하루에 여러 번 지급해야 했고요. 왜냐? 아침에 받은 급여로 빵을 사지 않으면 오후에는 그 돈으로 빵 한 조각을 살 수 없을 만큼 물가가 급등했으니까요. 일례로 1923년 초에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250마르크였던 것이 같은 해 말에는 2천억 마르크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빵 한 덩어리 살 돈이 저녁에는 커피콩 하나도 못 사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황당한 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영국의 거지들이 독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의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다 보니까 영국의 거지들이 독일로 넘어와서 5성급 호텔에서 황제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독일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가 얼마나 급격히 하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크화에 비해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독일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시장에서는 영국인들이 막대한 양의 물품을 모두 싹쓸이했고, 이 모습을 보며 독일인들은 그들의 소비력을 놀라워하기도 하며 패망한 국가의 국민의 비참한 심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또한 독일인들은 돈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독일의 한 주부는 아침에 받은 돈으로는 저녁에 빵 한 덩어리도 살 수 없었다고 회상했었죠. 또한 당시 신문에는 독일은 외국인들의 천국이 되었지만 독일인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왜 그런 상황을 못 막은 거야? 왜 그들은 금이나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당시 독일인들은 처음 겪어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적인 교육과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 변동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독일의 중앙은행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르크를 인쇄해야 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쇄 비용도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화폐를 인쇄하는 데 필요한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서 정부는 저질의 종이를 사용해서 급히 화폐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들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또한 독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죠. 예를 들어 정부는 가격 통제를 시도했지만 이는 물품의 공급을 줄이고 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인들은 통제된 가격으로 물건 팔기를 거부했고, 대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팔았죠. 이런 상황은 결국 사회적인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시달렸으며, 기업들은 파산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죠.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정당들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으며, 이는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혼란이 결국 나치 정권의 등장을 불렀고, 이 나치 정권의 표적이 됐던 유대인들이나 나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했던 부동산, 금, 외화를 해외로 옮겨 독일을 빠져나가고 싶었으나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많은 유대인 자본가들이 나치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자산을 해외로 옮겨주는 브로커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죠.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려면 자산의 30%에서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마저도 나중엔 70%,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전부를 뺏기는 살인적인 수수료 때문에 많은 유대인 자본들이 독일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거의 모든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중앙기관의 통제나 높은 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이 있었다면, 무기명으로 많은 금액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치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은 부동산, 외화, 금 같은 이러한 자산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정말 다시 일어날까를 고민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과거 독일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지금과 당시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죠.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불안이 만드는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 역시 뭐든 가능하다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의 격돌 등을 보면서 우린 체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중에 일부는 무조건 무기명 자산, 탈중앙성, 검열저항성, 그리고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가족들과 소중한 돈을 끝까지 지키고 생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도와주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부동산, 금, 외화와 같은 실물 자산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목표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신기술이 조선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챗 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산업의 AI 혁명의 물꼬가 열린 것처럼 16세기 초 조선의 연산군 시기에 연운분리법이라 불리는 은의 생산량을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이 놀라운 혁신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면, 연운분리법이 고안되기 이전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광석을 태운 다음 재에서 은을 걸러내는 원시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은의 생산량은 미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은의 생산량의 증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의 연운분리법은 기존의 은 생산법과는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운분리법은 은광석 안에 섞여있는 납과 은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이 먼저 녹아 산화되고 은광석으로부터 분리되면 순수한 은만 남아서 추출이 가능하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술을 발명한 거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명나라가 은을 국가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은본위제 국가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의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왕이 하필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이었고,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평민과 노비 출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검소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틀 안에서 그 당시 사대부를 비롯한 지도층들에게 연운분리법은 은의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기술이라는 편견을 갖게 했고, 만약 이 기술이 명나라에게 알려지면 조선의 더 많은 은이 수탈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종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 조선에서는 연운분리법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연운분리법이라는 하이테크 기술과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사업을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에서는 전국의 은광 개발을 억제하는 등 연운분리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1526년 일본은 이 틈을 노려서 조선에서 두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연은분리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으로 연은분리법이 전파되게 됐죠. 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으로 떠올랐고, 은본위제 국가인 청나라와 무역을 원하는 유럽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은 유럽과의 활발한 은거래를 하면서 조총, 화약무기, 의학, 건축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빠르게 접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조선 침략이라는 임진왜란으로 연결되는 가슴 아픈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선의 연은분리법의 역사 역시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생각과 분노하시거나 아쉬워하는 지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해 두고 경제적 관점, 투자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은본위제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은보다 비쌌구나. 그래서 유럽의 근본위제 국가들이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섰구나. 이 생각들이 든 거죠. 우리 인류의 돈의 역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리는 방법, 그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조개 껍데기나 돌이나 쌀과 밀 같은 곡식에서 금과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변해갔던 과정은 희소하고 쉽게 늘리거나 위조할 수 없고, 썩거나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자신의 부를 먼 미래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인류의 지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영된 건데, 금의 경우에는 연금술을 비롯한 금을 쉽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모든 인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반면, 은의 경우엔 조선의 연은분리법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각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은을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현대로 오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금보다 훨씬 신뢰도가 낮아진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은은 금보다 산업 생산에 더 많이 쓰여서 화폐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됐다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됐던 시기와 유럽의 부흥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패권이 근본위제 국가로 넘어갔다든지, 다양한 해석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희소하고 쉽게 늘릴 수 없어야 한다라는 그 좋은 돈의 조건에서 금이 은보다 우수했던 것만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이로 된 법정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기 위해선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먼저 쉽게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류는 금과 땅이라는 자산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긴 돈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증명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 뭔 소리여?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이 사기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위에 띄워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투자의 여부를 떠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열려 계실 테니까요. 왜 비트코인이 희소한 자산이고 금이나 땅보다 더 우수한 돈의 속성을 갖고 있는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통화 공급량이 오픈된 희소한 자산이라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암호화된 코드와 전세계에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점점 증폭시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금이 누려왔던 건전화폐에 대한 지위는 점점 비트코인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게 앞으로 다가올 금의 미래 운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연은분리법이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가지고 온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부의 이동, 그리고 뒤따라온 신문명의 유익과 국가의 운명 등을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들의 연속된 값이 모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인류의 역사 속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순간순간의 경제적, 투자적 판단과 선택 3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결과로 증명되고 확정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깨닫듯이 매 순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정확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한 시공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보고 나서 돌고 돌아 결국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아서 주변에 끝없이 넘쳐 흐르는 소음과 잡음들을 멀리하며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투자 방향성을 유지해서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히
내 스스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정석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과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만이 길고 긴 우리들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지속적인 투자 방식이자 리스크를 타이밍으로 덜어내려고 하는 트레이더나 원칙 없이 가격에 반응하는 4848이들,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늘 시간에 쫓기는 기관 투자자와 달리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 확실한 성공을 가져가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이런 장기 투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갖춘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더 함께 해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좋은 영상들로 제작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